일곱 번째가 완벽성으로 모든 문제에는 언제나 바르고 완전한 해결책이 있으며 사람이 그것을 찾지 못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을 찾아야만 된다라는 게 있는 사람은 좌절 반응도 빠를 수밖에 없죠. 정답이 있는데 정답으로 다른 사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막 짜증나지. 왜 이걸 가야 되는데 넌 저거 가고 있냐. 그럼 아이한테 이런 부모들이 이제 애한테 주로 막 이거 해야지 저걸 지금 하고 있을 때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게 되죠. 완벽한 정답이라는 건 실제로 없다는 거죠. 비교적 올바른 방향을 얘기해 줄 뿐이지 그 상황이 얘가 그 좋은 정답으로 찾아가지 못한다 해서 그게 끔찍한 거 아닌데 이 완벽한 정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될 때 자주 짜증이 나죠. 그리고 이제 비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정서적인 무책임으로 인간의 불행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며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또 만성 우울증 쪽으로 빠져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건 우리 남편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내가 하라 그런다고 남편이 들을 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정서적인 무책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근데 뭐 완벽하게 어떤 거는 이 사람이 하고 이건 내가 하고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서로 상호적인 거고 내가 좀 맡아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제 정서적인 무책임으로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강한 사람들한테 억눌려 있으면서 힘을 완전히 뺏긴 사람들 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훨씬 더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무책임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내 어떤 책임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력해진 것에는 내가 대응하지 않은 내 어떤 내가 빨리 포기해버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논박할 때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문제 회피. 비슷한데요, 앞에 거하고. 삶의 어려움이나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직면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게 더 편하다. 왜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비자기 표현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비자기 표현이요. 말을 절대 안 해요. 불만이 있지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싸워봐야 되지 않아. 싸워봐야 내가 결코 본전도 못 찾을 거야. 얘기해봐야 내 뜻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이런 식의 비자기 표현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를 회피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을 거고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내가 다 공격을 했단 말이야. 나 기분 나빠.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기분 나빠. 이랬더니 저쪽에서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뭐 너는 어쩌고저쩌고 이럴까 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표현 못하는 사람들 실제로 보면 비자기 표현형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특히 여성들의 경우 좀 강압적인 분위기의 여자란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비자기 표현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약간 무책임지는 경향과 함께 문제 회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직면하기보다는 피해가는 게 그냥 참는 게 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번 싸우지는 말자. 그렇다고 문제 회피하지 말자고 해서 매번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꼭 싸워봐야 고통만 따르는 일의 경우에는 가끔 가급적은 피하지만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의 경우에는 불평하거나 또는 회피하지 말고 그냥 해내자. 좀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서는 내가 표현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말해놓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나야.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은 그렇다고 매번 싸우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적절하게 그것들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하는 선으로 가게 해주는 거죠. 열 번째가 무력감. 이게 이제 과거 경험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은 그 사람의 현재 행동을 결정하며 사람은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과거의 영향을 너무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죠. 나는 어차피 내가 잘 자랄 틀은 다 없어. 나는 이제 이미 틀린 사람이니까 이 영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뭐 어떡하겠어. 이게 내 주어진 운명인 걸. 이렇게 생각하는 무력감에 가진 사람들, 이런 비합리적 신념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문제 해결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의 과제겠죠. 그다음에 11번째가 과잉 불안.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있다. 이 강박장애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테러 났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테러의 위험성 때문에 이게 심각한 사람은 애 이제 집 밖에 못 내보내요. 남편 나가고 들어올 때까지 불안해요. 이 또 상황이 터져가지고 우리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가 학교 가다. 또는 뭐 이제 강간당한 여자들이 나중에 애를 낳는데 딸을 키우는데 애가 조금만 늦으면 막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잉 불안이죠. 얘가 나처럼 당해갖고 불행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 강간 때문에 평생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엄마가 딸을 죽였어요. 딸이 강간 당하고 왔는데 나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심한 뭐 강박 우울 가다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이성적인 힘을 잃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오래 있었던 사건인데 이 과잉 불안이 낳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일이나 두려운 일이 물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항상 일어날 확률도 아닌데 확률적으로 높다 해도 뭐 나에게 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경우 그 참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잉 불안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과잉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당신한테 좋은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6쪽에 가면은 합리적인 생각과 비합리적 생각을 지금 한 11가지인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많이 드러났다라고 앨리스가 찾아낸 거고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한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실 수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과 비합리적 생각의 그 달라지는 기준만 좀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 보면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융통성, 파급 효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논리적으로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은 자꾸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게 이 논리성의 문제겠죠. 제가 어떤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마를 때렸어요. 어릴 때.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리는 역할을 했던 여학생인데 항상 엄마가 심하게 맞으면 엄마가 나갈 거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이 딸한테 친구처럼 이 딸하고 쭉 큰 딸이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너 내가 언젠가는 집 나갈지도 모르지만 그럼 너 네 동생 네가 잘 보살피고 그래도 학교 잘 다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를 이해는 하니까 엄마 맞을 때 얼마나 그 끔찍하게 맞는지를 아니까 이해는 하니까 알았어 엄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이 있어요. 엄마가 오늘 집에 갔을 때 없어졌을지도 몰라. 엄마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쨌든 참고 살았고 지금 대학생 이 학생의 아직도 집에서 그냥 있어요. 부부가 이혼하지도 않았고. 근데도 이 아이한테는 항상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이 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오늘 떠날지도 몰라라는 게.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올 때쯤 되면 굉장히 불안했대요. 오늘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갖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자애가 이 학생에 비해서 너무나 좀 조건들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점도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3번 학사 경고 맞아서 이제 학교를 잘릴 참이에요. 그런 남자친구인데 매번 그런 식이야. 그리고 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술 마시다 보면 까먹어서 얘한테 매일 약속을 어겨요. 이따 8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한 6시쯤 남자친구 너무 슬퍼요. 6시쯤에 만약에 만나자고 했는데 이 남자친구는 술만 마셨다면 까먹는 거예요. 그럼 얘는 6시부터 막 너무 속이 사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얘가 계속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전전긍긍 이 남자는 매번 뭐 이런 식이에요. 여자친구가 이번에도 뭐 졸업을 했는데 결국은 졸업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래서 옷을 이제 잘 입고 와야 되잖아요. 이 처가 식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인사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양복을 한번 사서 입은 거예요. 이제 학생이니까 양복이 없는데 그러고는 양복값을 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니네 집에 얼마나 이 남자친구가 왜 조건이 나쁘다고 내가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양복값 네 엄마한테 내가 가려고 했으니까 양복값 네가 좀 해달라. 얘는 졸업식 날 이 남자친구는 양복만 해 입고 왔지 선물도 안 해줬대요.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철이 없어요. 근데도 이 여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받는 이 여학생이 매번 가서 자기는 남자친구랑 무슨 발렌타인데이 챙기고 생일 챙겨주고 뭐 100일이라고 챙기고 300일이라 챙기고 맨날 이랬어요, 얘는. 근데 남자한테는 한 번도 뭘 받은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양복값도 지가 내야 될 형편인데. 그런데도 이 남자친구한테 뭘 느끼냐면 얘가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 어릴 때 엄마가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나가 똑같아요. 이 남자 떠나가면 어때요, 솔직히? 이 여자애는 올해는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남자애는 지금 대학교도 떨어질까 할까 말까고 이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갖고 남들이 볼 땐 멀쩡하죠. 착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도 이 여자애한테 문제는 늘 뭐냐면 얘가 첫사랑이거든요. 이 남자애가 날 떠나가면 나는 살 수 없을 거야.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엄마가 나를 떠나고 가본 적도 없고 이 남자가 떠난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는 잠시 물론 잠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슬프겠죠. 그 평생에 약간은 슬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여자애가 그 남자랑 헤어지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거 아닌데도 얘는 첫 번째 남자고 얘한테는 이 남자가 전부고 얘가 떠나는 건 나한테는 뭐 거의 그 버림받는 그 심정이 너무 오랫동안 강한 거죠. 그럴 때 이 학생을 물론 지지도 해주고 네가 이 남자애한테 갖는 의미가 보통의 아이들이 남자애한테 갖는 것보다는 참 다른 것 같다. 이 남자애한테 너는 지금 어릴 때 엄마가 떠날지 모르는 그 불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얘한테 논리적으로 네가 지금 얘가 떠난다는 게 너한테 도대체 뭐가 끔찍하냐. 도대체 떠나고 나면 끔찍한 요소를 한번 대봐라. 뭐 이런 것들도 해줘야죠. 언제까지 얘 지지해주고 이런다고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바뀔 것도 아니고 그죠? 여자애는 이 남자가 안 떠나도 문제야 지금. 이 남자애가 너무나 늘 속색이는 남자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도 보면 이 비합리적 사고가 얼마나 사람을 잡는지 알겠죠. 계속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버림받으면 끔찍한 일이야. 남자한테 버림받는 거는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논리성이라든가 현실성, 현실적으로 얘가 지금 그 남자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 그러면은 첫사랑에 실패한 대부분의 뭐 여러분들도 첫사랑에 대부분 실패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사랑으로 결혼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첫사랑에 실패한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죽나요? 다 불행한가요? 그 다음에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떠나고 나면 다시는 자기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랑은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된다라든가 나한테 운명으로 주어진 얘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사랑이다. 이런 식의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성이라든가 논리성, 그 다음에 얘의 생각이 얘한테 끼치는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얘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것처럼 아니고 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싶을 텐데 이런 면에서 이 남자를 지금 얘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거를 볼 수 있죠. 이 기준으로 봐도 논리성, 현실성, 그다음에 실용성의 기준으로 봐도 내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고가 그다음에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라는 게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돼가 많죠. 그리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합리적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 파급 효과가 좋아요. 긍정적인 어떤 정서하고 행동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비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의 생각이 이 사람을 늘 불행하게 하니까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지금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행복했나 늘 불안했나 늘 불행하고 마음이 안 편했나 이거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과 비합리적 생각을 나눠보고 이 학생이 또 이 내담자가 비합리적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적 지금 신념에 대한 어떤 종류가 있다.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에는 공통적인 이런 특성들이 있고 합리적 생각에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해서 특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비합리적 요소를 이 앨리스가 최근에 그래서 이 11가지로만 쭉 설명을 하다가 11가지로 다 얘기했던 게 결국은 하나로 묶일 수 있더라. 사람을 괴롭히는 비합리적 생각은 뭐냐 하면 당위성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떠해야만 한다. 너는 나한테 어떠해야만 된다. 나는 어떠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 must나 should. 그게 굉장히 사람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가 너무 많은 이 당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비합리적 생각을 하게 되고 비합리적 생각이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위성에서 당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까지 얘기했던 비합리적 어떤 생각들의 종류들을 다 봤더니 공통성의 방법 하나가 딱 나온 게 당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적인 사고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선호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 앨리스의 이론이 한 3, 4년 전에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당위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비교적 좋겠죠. 그 정도 수준에서 본인한테 자기 수용을 하라는 거죠. 선호적인 사고로 수용을 해야지 완벽해져야만 수용하는 사람들, 자기 수용의 그 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선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에 이제 쉽죠. 비합리적 사고를 결국은 당위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는 선호적 사고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당위성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8쪽 보세요. 8쪽 그림에 보면은 당위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위적 사고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를 주냐면 당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성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야만 해.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중요한 사람한테 인정받아야만 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무 큰일 난 거야. 그렇지 못한 거는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과장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과장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나한테 공정하게 대접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끔찍한 일이야. 이런 거는 인간이 틀려먹은 거야. 그렇게 나한테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의. 그래서 그 당위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굉장히 비하적으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자기 비하적인 사고를 할 테고, 그 다음에 타인들에게 나타날 땐 타인에 대해서 막 비하하는, 내게 잘못한 사람은 막 굉장히 깎아내려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야만 하는,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당위에서 나오는 타인 비하겠죠. 그래서 타인은 그렇게 해야만 하고 나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세상에 대한 당위라고 돼 있죠.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끔찍하고 그런 세상에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은 다 틀려먹고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이 일은.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로 가죠. 어떤 경우에 똑같이 우리는 지금 사회혼란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경험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비관하려고 교육을.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안에서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있죠. 세상이 틀려먹은 데서 난 절대 애를 키울 수 없다. 그런 것도 문제죠. 아니, 세상이 좀 틀린 대로 사는 거지. 뭐 우리는 굉장히 완벽한 조건에서 태어나서 살았나요? 그렇죠? 다 뭐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나는 뭐 6.25도 경험했는데, 뭐 내 앞에서 막 전쟁 날 사람 죽는 것도 봤는데, 그것도 살아남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못 참느냐 하겠죠. 본인들은 어떤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위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어도 이거를 겪을 수밖에 없을 땐 겪으면서 나름대로 건강하게 생각을 해야지. 앨리스가 그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그렇게 지지를 못 받았어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나쁜 상황에서는 나는 뭐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난 나쁜 상황에 나를 넣을 수도 없다. 지나친 결벽증이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낮은 인내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래서 비합리적 생각들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위적인 사고, 뭐뭐를 반드시 해야만 돼. 이게 많은 사람들은 비합리적 사고가 많은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죠. 뭐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끔찍해. 그런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한 나는 하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위적 사고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라는 거루 한마디로 이제 요약이 됐어요. 이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것들이요. 예, 그래서 설명을 쭉 제가 했습니다. 9페이지로 가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좀 이제 작업을 좀 해보실 거예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 9쪽에 본인의 당위적 사고를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둘씩 짝을 져서 논박을 조금씩 연습만 해볼 거예요. 이 논박을요, 뭐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잘 찾아내려고 하시지 않고 두 분이서 의논을 해갖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 많던데 선생님 너무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걸 너무 크게 기대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같이 찾아보는 건데, 실제 지금 논박이 너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아리비티 처음 보시는데 논박을 잘 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본인의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는 게 1차 목표니까요.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여기 하나 드러났죠. 나는 반드시 주부로서 완벽해야만 한다. 완벽한 주부가 되어야지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걸 세 개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로 뭐 과장적인지 자기 비하적인지 낮은 인내심인지 하나 좀 쓰시면 돼요. 나는 반드시 완벽한 주부가 되지 않으면 끔찍하다. 또 나는 반드시 완벽한 주부가 되지 않으면 한심한 인간인 거다. 그건
나는 반드시 완벽한 주부가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특성을 찾아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완벽한 주부여야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요. 그죠? 주부로 살라고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막 굉장히 바쁘게 집안을 쓸고 닦고 어떻게 하면 막 결함 없는 주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4가지 드러냈거든요. 당위적 사고에 대한 것들을 스님들이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찾아내세요. 있는 대로 일단 한 3개쯤은 생각나는 거 막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해보니까 비교적 나한테 제일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늘 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보다 좀 더 핵심적인 한 비합리적 사고를 오늘 찾아내실 수 있으면 지금 선생님들은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신 거예요. 자기 상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옆 사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게 있는 것 같다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좀 이따 시간 드릴 때 논박할 때는 그 중에서 옆 사람한테 그래도 좀 개방하고 싶은 거, 나 이건 너무 얘기하기 쉽지 않아, 이런 거 빼고요. 하나쯤 가지고 옆 사람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은 한번 해보세요. 당위적 사고가 나한테 어떤 게 주로 있었는지. 다른 보신 거를요, 오늘 그 옆분하고 꼭 다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거를 한동안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번 주라도. 이번 주에 이거 한 과목 들으시니까 내 비합리적 생각들이 나를 얼마나 그 불편하게 하는가, 또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하는데 얼마나 또 좋지 않게 하는가, 내 삶에 얼마나 힘들었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시면 그거를 합리적인 생각들로 대처하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요,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옆분들하고 한 10분 정도만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내놓으시는데요. 이제 주로 그 힘들었던 상황도 설명을 해주셔야 옆 사람이 알거든요. 난 이런 비합리적 사고가 있어. 딱 이렇게만 얘기하면 옆 사람이 그런가 보다 이렇잖아요. 그런가 보다지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은, 기분이 되게 나빴던 이런 무슨 상황이 있어요.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옆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이렇게 갈등에 놓이게 됐을 때 혹시 이런 생각, 다른 생각 이런 거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다르게 행동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하고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나는 절대로 엄마한테도 비난받아서는 안 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난하는 거고, 이거는 나의 그 어떤 완벽성을 막 깨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이 몹시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선생님,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기분 나빠요? 모르면 일반적으로 나는 좀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거 못 견디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그거죠. 비합리적 신념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옆분이 들어주시면서, 그거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은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이가 그날 나한테 삐딱한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찾아봐 주시면서 의견의 합의를 조금 봐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는 논박의 과정인데, 뭐 전문적인 논박의 과정은 뭐 좀 더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이렇지만, 지금 이거는 입문 과정으로 개설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점검하는 걸 옆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비교적 내놓기 좋은 거예요. 이거 괜히 얘기해 놓고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교적 편안한 거를 하시든지 어쨌든 감당하실 수 있는 정도 걸로 한 가지씩, 한 사람 거를 한 7분 정도씩만 하세요. 길게 하다 보면 뭐 이거 갖고도 한 1시간 하시는데 옆분하고만 얘기하는 작업도. 그래서 한 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보시게요. 지금 2시
만약에 한 몇 명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제가 들어가서 같이 또 얘기도 해드리고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구조상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또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옆 사람이 보니까 약간 비합리적 생각을 찾아내준다든지 요 맛만 일단 오늘은 보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비합리적 사고의 아까 기준 얘기해드렸죠. 논리적이냐, 현실적이냐, 융통성이냐, 실용성이 있느냐, 파급 효과가 긍정적이냐 이런 걸로 봐서 본인의 비합리적 생각들을 찾고 그 합리적인 생각, 즉 선호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시는 거를 좀 약간 여기서 한번 경험만 해봤거든요. 집에 가셔서 그거하고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죠. 내 비합리적 사고 이런 거가 나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REBT가 REBT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왜 그러면 아까 제가 정서역이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왜 REBT일까? REBT가 이거거든요.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그래서 뭐죠? 인지, 정서, 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아까 계속 강조한 게 합리적인 사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또 그냥 괜찮아 만족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경험한 그 과거의 경험이나 앨리스의 여동생이 경험한 경험이나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꿨더니 생각을 긍정적으로 뭐 그럼 엄마는 나를 반드시 지켜줘야만 되나? 아버지가 제대로 있지 않은 사람은 뭐 불행해야만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이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REBT라고 하지 말고 그냥 RT라고 하지. 그죠? 아니면은 사고에서 thinking 테라피에서 TT 하지 왜 REBT라 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앨리스가 사고를 굉장히 강조를 한 건 분명해요. 근데 사고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 굉장히 상호작용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RT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RET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1970년대 이후에는 REBT라는 이름으로 계속 명칭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심리학 책에는 RET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RET 때부터 번역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심리학 개론에 뭐 소개가 되고 이런 게. 그래서 RET가 있던데 REBT는 또 뭐 다른가? 이러실 텐데 RET가 REBT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제 앨리스 스스로가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이니까 계속해서 이론을 정교화시키면서 명칭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강조를 하지만 사고가 정서하고 극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사고가 이상한 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기분이 무척 나빠요. 부적절한 사고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단서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영향이 있죠. 기분이 나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우울한 사람이 뭔가 막 열심히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뭐 가성 우울증 환자도 있기는 하지만 우울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의욕부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성 우울증 환자가 집 밖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는 일은 없죠. 그냥 들어앉아 있어요.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비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행동도 부정적으로 말을 틱틱한다든지 전혀 아예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들어 누워서 세수도 안 하죠. 만성 우울증 심해지면은 일어나서 세수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정도로 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사고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좋은 사고를 하면 좋은 정서를 가질 수 있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고가 시작이지만 사고와 정서의 행동은 세 가지 다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들이고 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과거의 어떤 사건들, 선행 사건 찾아낼 때 보면 정서적인 것들도 많이 찾아내게 되죠. 이 사람의 지금 정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문제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 정서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고 추적해내고 행동을 좋게 만들고 이러면서 물론 결정적인 단서는 이 사고에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상담 들어갈 때도 정서나 행동 측면에서 이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찾아내고 사고 찾아서 다시 영향 주고 상호작용한다는 뜻에서 REBT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서나 행동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자꾸 합리적 사고 하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이런 느낌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감정이 좀 없고 아주 딱딱하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옳은 답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합리적 사고는 결코 이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합리적이라 그래서 이 앨리스가요.
자신이 이 업적을 쭉 보면서 내가 여기에 레셔널이라는 이 용어를 쓴 거가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했대요. 실제로 여기다 코그니티브, 인지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딱 넣었으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인지 상담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REBT를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같은 인지행동 치료군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코그니티브 세라피라는 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백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한 사람은 유럽에서 있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비슷해요.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을 찾아냈거든요. 이 사람들은 코그니티브라는 용어를 썼는데 앨리스가 한 20년 빨라요. 백보다. 이 이론을 만들어낸 게. 20년 전에 내가 이 이론을 시작했는데 코그니티브 세라피라고 할걸. 요 인지라는 단어를 썼으면 사고 과정, 딱 이 머리의 그 두뇌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굉장히 이성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그 케어는 전혀 이 상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라저리언식의 그 상담분에서는 너무나 뭐 이성적인 것만 강조하고 이 사람의 상처를 다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인 사고를 다루는 이 상담에서 결코 이성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성만을 다루고 감성을 간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아까 얘기한 대로 현실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그 다음에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지, 합리적 사고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정서와 행동이나 사고가 다 적절한, 감정 표현이 적절하고 지나치게 우울하거나 지나치게 분노나 지나치게 슬픔에 빠지지 않고 적절하게 다양한 감정들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상담에 있어서도 REBT로 한다고 딱 이성적으로 가르치고 끝, 상담 끝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많이 울어요. 제가 REBT로 상담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저는 이 상담 치료를 굉장히 확신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제가 상담하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울어요. 아까 그 성폭행 당했던 사건의 사람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울면서 그 우는 과정에서 본인의 핵심적인 합리적 사고를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그 합리적 사고를 찾아내는데 이 정서 반응이 결코 간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거를 찾아내는데 이 내담자가 많은 주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성적으로 딱 옳은 답 가르쳐주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로 혹시 이 상담을 이해하실까봐 얘기를 더 드렸어요. 그래서 10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인지상담의 그래서 핵심 절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까 처음에 A, B, C, D, E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A부터 B, C, D, E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방법은 이래요. 제일 처음에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탐색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얘가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이 상담을 오게 됐느냐. 지금 또 떠오르는 사례가 어떤 학생이 시험 불안을 심각하게 호소했어요. 시험이나 하다못해 리포트 하나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리포트를 받는 순간부터, 보통 대학에서는 리포트 한 달 전에 주잖아요. 한 달 전에 이렇게 해갖고 리포트 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얘 표현이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칼날 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다. 항상 살얼음판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 침몰할지 모르는,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기분으로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 문제행동, 그래서 시험 불안, 심각한 시험 불안, 페이퍼, 작은 페이퍼 하나조차도 그 시험 불안을 굉장히 갖고,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 온몸에 뭐가 나요. 신경질 수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정말 얘는 딱 보면 알겠어요. 너무 이게 증세가 확연히 드러나니까 얘가 좀 편안한 날은 얼굴이 깨끗한데 안 편한 날은 얼굴에 이렇게 막 반점이 생겨갖고 와요. 정말 신기하죠. 이 신체와 심신이 서로 통한다는 게 너무나 보이는데, 이만큼씩 반점이 생겨갖고 오니까 얘가 굉장히 이번 주에 스트레스 받았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정서적 행동적인 결과, 얘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요거로 시작을 하죠. 어떤데 상담 와서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데 뭐 상담을 오게 됐느냐, 상담 와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주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과 관계된 결과들을 얘기를 하죠. 지금의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문제 현상. 그래서 C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이 문제와 관계된 선행 사건을 찾는데, 물론 이 선행 사건을 찾는 데는 상담자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찾고 많은 사람이 있고, 저는 RBT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과거 탐색에 그래도 많은 시간을 좀 쏟는 편인데요. 뭐 이게 과거 탐색만 중요한 건 물론 아니지만, 과거 탐색을 해보면은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시험 불안에 닥쳤냐면, 아버지가 청소부였어요. 그리고 무학력이에요, 아버지. 엄마는 국민학교 나오시고 초등학교 나오시고. 근데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진짜 앨리스 아버지보다는 훨씬 낫죠. 이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청소부 하시면서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거예요. 얘가 등록금이나 용돈에서 문제가 없을 만큼 아버지 엄마가 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청소부 하시고 엄마는 파출부 나가시고. 그렇지만 두 아들을 정말로 대학만 니들이 가질 수 있으면 학비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도 문제는 엄마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는 거 저건 다 아빠가 공부를 못해서야.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청소부라는 얘기 밖에 나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도, 이 엄마도 잘 안 하죠. 그래서 네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는 거는 다 못 배워서 그래. 너 공부 못하면 네 아버지처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요. 이런 선행 사건들이 얘한테는 있어요. 시험을 한 번만 딱 못 보면, 시험 못 보면 나는 이제 제대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을 취득하지 못할 거고, 나는 좋은 직장을 갈 수 없어. 그러면은 부모로서도 그렇게 존경받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참 좋아는 하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못 배우시고 착하긴 한데 말기가 좀 어두우셔. 그래갖고 집안 식구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해. 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버지는 항상 열애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못하면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처럼 무시당하는 사람, 그리고 결코 아내한테도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애쓰고 착해도 소용없어. 능력이 있어야만 돼. 그래서 시험을 한번 못 본다는 건 이 학생한테 엄청난 불안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논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너무나 그러니까 한 20년을, 얘가 이제 20살에 상담을 왔는데 20년 동안 엄마한테 계속 들은 거예요. 공부 못해? 너는 네 아버지처럼 되는 거야. 넌 무시당해. 세상에 어디 가서도 고개 못 들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게 얘의 사고방식에는 시험을 못 본다는 사건은 얘한테는 정말 끔찍한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선행사건을 탐색을 하잖아요. 이럴 때 선행사건 탐색을 할 때 논박을 너무 빨리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논박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물론 B를 찾아내고, 여기에서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시험을 못 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시험을 한번 못 본다는 건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니까. 내가 그 가치 있는 직장인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걸 찾아내고 나서 논박을 하는데, 논박 쉽게 빨리 들어가시면, 야, 그까지 학점이 뭐 중요하다 그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학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 옛날에 학점 별로였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실제로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애가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 잘해 막 이러지만 대학 가서 이렇게 애가 시험 불안 간다면 보통 어른들의 반응이 뭐냐면, 쪼잔한 녀석, 겨우 그거 가지고 대학 들어갔으면 됐지, 학점만 가지고 무슨 성공하나, 그까짓 거. 근데 이게 물론 제가 논박할 때도 그 학점이라는 게 네가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학점을 잘 따서 학점을 잘 따고 좋은데 취직을 한다고 해서 네가 유능한 아빠가 되는 건 아니야. 그게 꼭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떤 때 어떤 말투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은 기법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가 들어가서 얼마나 얘한테 내 어떤 그 열정, 내가 얘한테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얘를 같이 바꿔보고 싶어하는 노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상담의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죠. 이 테크닉적인 부분보다. 얘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논박 들어가서, 야, 그까지 학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 학점 옛날에 안 좋았는데 나 취직 잘했다, 얘한테 별로 안 먹힌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선행 사건에 대해서 얘가 지금 얼마나 상처가 큰지, 얘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가 시험 하나 못 보는 거, 만약에 페이퍼 하나에서 A 받아야 되는데 C 받은 게 얘한테 얼마나 크게 끔찍한 사건으로 다가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상처의 정도를 이해를 못하고 논박을 쉽게 들어가면 이게 이 상담 기법에서 역효과를 낳는 거죠. 실컷 말을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상담은 살았는데 아이는 그 내담자는 죽었다. 그러니까 상담을 실컷 잘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내담자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지지 못 받아서 안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상처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의미하는가, 얘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 왔는가를, 그렇다고 이거를 뭐 세월 계속할 수도 없지만 비교적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얘가 다양한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편안하게 얘기하면서도 주로 많이 힘들었던, 살면서 많이 뭐 어떤 일이 있을 때가 제일 불편했나, 이런 걸 자주 생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주면서 핵심적인 그 함정 사고를 여기서 찾아내셔야 되는데, 선행 사건하고 관계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큰 거의 경우에는 얘를 일단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맞아, 네 입장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들었을 때 네가 그 학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겠다. 오죽하면 칼날 위에 걷겠니. 그러니까 걔가 그 말한 그 표현은 기억을 하셔야죠. 칼날 위에 걸을 만큼 힘든 애한테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당장 라포 깨져버리죠. 그렇게 얘기하는 상담자분 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남은 칼날 위에 서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의 깊이 같은 것들을 이해를 많이 하시고, 얘가 정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그렇지만 네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상처로만 생각하고 불안해만 해서는, 이제 이 학생이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죠? 1학년 1학기 때 당장 걸려갖고 온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힘들었지만 대학에 들어오면 좀 편할까 했더니 대학 들어와서도 페이퍼만 오면은 막 이제 긴장이 너무 되니까. 그래서 왔는데 얘 4년 동안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학점에 대한 지나친 과잉 불안을 가지고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지만 네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내지 않는 한 너 어떡할래? 그리고 사람이 너무 불안하면은 역할 수행이 이렇대잖아요. 어느 정도 불안이 올라갈 때까지는 학업 효과가 올라간대요. 근데 불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급격하게 떨어지죠. 불안이 이 정도 수치가 되면 오히려 불안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한만 한 경향이 있거든요. 너 계속 이렇게 불안했다가는 네가 정말 말하는 대로 학점 하나도 못 따고 이 대학 졸업 못해서 너 대학 졸업 안 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의 비합리적 사고에 대해서 나는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빨리 고치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논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정적인, 그리고 얘를 굉장히 돕고 싶어하고 얘를 결코 그 비난하려는 측면에서 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논박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그 학생의 예를 든다면, 니네 아버지가 무시당했던 게 단지 정말 못 배워서만 이런 건 아닐 거다. 집을, 아버지의 어떤 그 못 배웠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청소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무시당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워낙 좀 착하면서도 남한테 대접받을 수 있게 자기 어떤 그 표현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는 남들이 자꾸만 뭐라 그래도 그냥 참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엄마 경우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인 거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아버지는 무학인데도 그 자식을 돌보는, 그리고 청소부를 할지언정 한 번도 자식을 굶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무시당할 사람, 그 다음에 학벌이 낮고 청소부를 하니까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버지가 청소부여도 네가 그거를 떳떳하게 생각을 해야 너도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는 실제로 아버지가 청소부고 공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를 좀 봐라. 실제로는 엄마랑 아버지 관계에서는 단지 학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둘의 뭐 어떤 부부관계가 썩 원만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친정 문제를 뭐 섭섭하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둘의 성관계가 괜찮았는지도 모를 일이고,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그 아버지가 존경받는 건 학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 고졸이어도 당당하게 아이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애한테 그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자기 표현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네가 지금 대학 졸업해서 그 좋은 자리, 무슨 뭐 대기업의 어떤 사원으로 들어가는 게 네가 나중에 아버지 됐을 때 존경받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거를 현실적인 얘기들로 막 논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점이 네 인생에서 뭐 너의 가치감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이제 이 행동주의 측면들을 많이 넣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유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해요?
벽에다 막 붙이잖아요. 반드시 해내리라, 100일 전, 막 이런 거 많이 붙이죠. 고3 반에 보면 꼭 그거 있잖아요. D100, D99. 보면서 효과들. 그래서 이제 논박하면서 치료 효과로 비헤이비어를 넣을 때 주로 집에 가서 매일 자기 방에다가 써서 붙이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학점이 곧 가치감이 아니다. 사방에 써놓고 매일매일 보기. 이거 유치해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효과 크죠. 그래서 앨리스도 이 방법을 많이 쓴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합리적 사고가 되려면은 셀프톡, 자기한테 말하는 걸 셀프톡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에게 말하기. 셀프톡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눈앞에 보이는 게 셀프톡 잘할 수 있는 단서들 많이 줘야 되잖아요. 시험 못 본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한테 시험 못 본다고 내가 나중에 무시당하는 건 아니야. 물론 시험 잘 봐서 취직을 잘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거 이퀄 아니야. 이 셀프톡이 될 때까지 사방에 써서 붙이기, 매일 일기 한 번씩 쓰기, 쓰면서 일기에다 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놓고도 정서라는 건 정말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정서는 순간순간 불안하게 막 올라와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가 막 뛰어 올라오면서 큰일 났어. 시험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불안하고 이거는 쉽게 고쳐지지 않지만 이럴 때 얼른 사고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는 쉽게 잘 안 바뀌지만 사고는 비교적 그래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나 오늘 또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올라와서 불안했지만 괜찮아. 오늘부터 계획 짜서 조금씩 하면 되지. 불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한다고 A가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C 받을 일은 없잖아. 이렇게 해서 계획표 짜기, 일기에 내가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논박하는 일기 써서 그거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갖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한 반년 정도 이 불안에 대해서 조금씩 좁혀지게 하는 거. 그래서 학점을 참 무사히 잘 땄어요. 실제로 그래서 학점을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잘 따고 그래서 그 다음 학기는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한번 잘 따니까 나 대학에 적응할 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마쳤는데 이 학생이 그래서 나중엔 전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데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농대 출신 쪽으로 들어왔다가 경제학과로 옮겼거든요.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다시 상담하면서 경제학과에도 이제 그때는 무조건 학점이 잘 따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요즘 애들 학점에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학점이 좀 나빠도 네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거 개발시키면서 학점 그리고 그렇게 막 자기 능력만이 자기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좀 논박을 하면서 얘가 그 다음에는 학점이 좀 나빴는데도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아니라는 걸 또 그 다음에 경험을 했어요. 학점은 한 중간 수준으로 땄지만 그럭저럭 괜찮네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얘가 이제 나중에 또 불안할 때 또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담이 끝나도 얘가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또 올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논박해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셀프톡을 잘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다 돼서 RBT에 대한 이런 사고, 합리적인 사고, 선호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했습니다.